통일신라가 멸망한 지 천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우리들에겐 아득한 과거로 취급되는 게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의 성문화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현대 여느 나라 못지않게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국 중에서도 신라의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라는 개방적이기도 했지만 다른 문화권과 다른 자신들만의 특이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존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각종 기록을 살펴보면 성에 관한 한 신라인들의 사상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개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유물 중에는 성과 관련된 유물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덤에서 출토되는 토들을 보면요, 남녀의 거시기가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죠. 경주 안압지에서도 남성 거시기 모양의 목제품이 3개나 발견되었을 정도죠. 이러한 토호가 장식된 유물이 함께 붙인 무덤의 주인공 역시 보통 사람들의 무덤이 결코 아니었겠죠. 이로 미루어 보아 신라 시대상류층의 성문화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역대 임금 중 거시기가 가장 컸던 임금 원투 펀치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지증왕의 거시기 길이는 한자 5치나 되었다고 합니다. 센치로 환산하면 40cm가 넘었는데요. 너무 크다 보니 배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왕의 배필을 구하려 전국에 사자를 보내게 되죠. 어느 날 사자가 모량부 동로수 밑에 이르니 개 2마리가 북만큼이나 큰 똥덩어리 양쪽 끝을 물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자가 누구의 똥이냐고 주위에 묻자 모량부 상공의 딸이 빨래하다가 숲속에 숨어서 눈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당장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여자의 키가 7척 5촌이나 됐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지증왕은 수레를 보내 여자를 맞아 황후로 책봉했습니다. 지증왕만큼은 아니지만 경덕왕의 거시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길이가 약 20cm 정도나 되었다고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큰 것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왕은 배다른 동생 차득공을 일종의 암행어사로 파견했습니다. 관리들의 청렴도를 잘 살펴보고 보고하라는 것이었죠. 임무를 수행하던 차득공이 승복을 입고 무진주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무진주는 앙갈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앙갈은 차득공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앙갈은 밤에 처첩 3명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 거사 손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살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두 아내는 차라리 함께 살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다른 남정네와 함께 동침한단 말이오? 하고는 거절해버리죠. 그러나 다른 아내 한 사람은 그대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살겠다면 명령을 받들겠나이다 하고는 허락을 하죠. 이 일화는 출세를 위해 아내까지 바치는 신라인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라하면 떠올리는 대표 이미지 중에 하나가 화랑인데요. 화랑도에서 동성애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학계에서도 수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당시 미남자들을 뽑아 그들을 단장하고 꾸며서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기게 해놓았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했죠. 화랑은 요즘 말로 꽃미남이란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때에 유명했던 화랑, 사다함이 동료였던 무관랑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굶어 죽었다고 하죠. 애인이나 배우자의 죽음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있어도 동료가 죽었다고 따라 죽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사다함과 무관랑이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화랑세기에는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과 무관랑이 연인 사이였고 사다함과 금진은 무관랑을 두고 삼각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믿지 못할 기록도 있습니다. 또 무열왕의 전처 보라의 아버지 보종봉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보종봉은 미남이지만 여자를 멀리하고 호림공과 동거하니 어머니 미실궁주가 아들을 유혹하는 여자에겐 포상하겠다는 공약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양명공주가 보종봉을 억지로 유혹하여 2딸을 낳았으나 곧 헤어지고 말죠. 오히려 영장공이란 키가 큰 화랑이 보종봉을 섬겨 아내처럼 업고 다녔다고 하죠. 화랑 간의 동성애로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는데요. 다음은 화랑 죽지랑이 죽자 그를 사모하던 드고복이 올린 모죽지랑가입니다. 지난 봄이 그리워
모든 것이 서럽게 씨름하는데 아름다우신 얼굴에 주름살이 지려옵니다. 눈을 돌이킬 시간이 남아 만나 뵙도록 바라옵니다. 낭이여. 그리운 마음 가시는 길에 다북숙이 우거진 구멍에서 함께 잘 밤이 있으리이다. 남자들의 우정이라고 보기엔 지나치 내정과 애끓는 사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성애자 남녀의 사랑시로 보아도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는 노래인데요. 특히 다북숙은 무덤을 말하는데 함께 잘 밤이란 구절은 죽지랑과 함께 합장되고 싶다는 소망 또는 동침의 욕구라는 의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아예 화랑들이 동성애를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이익 선생은 성호사설에서 화랑의 남색행위를 비판하면서 이를 통해 당대 과거 급제자들의 방탕함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신라는 근친혼도 성행했습니다. 오늘날 근친혼은 불임, 낮은 임신율, 기형아 출산으로 금지되었지만 신라 시대엔 근친혼이 성행했는데 이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계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과 제약이 큰 사회였죠. 골품에 따라서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의숙의 색이 정해졌던 것이죠.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던 골품제도 특성 때문에 지배계층들은 자신의 계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아래 신분과는 혼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서로 골품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은 부모 중 더 낮은 골품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섣불리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었죠. 화랑세기란 책을 보면 신라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화랑세기는 김대문이 지은 신라시대 화랑을 다룬 사서입니다. 이 책이 고려시대까지는 시중에 존재하였던 걸로 보이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실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줄 알았던 화랑세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필사본이 있다며 1989년에 신문에 공개가 되죠. 박장화라는 사람이 죽은 후 가족들이 유품에서 화랑세기 필사본을 발견하여 신문에 제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하였으면 원본을 보고 했을 텐데 원본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박장화의 화랑세기 필사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랑세기에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방적인 신라의 성품속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마복자입니다. 마복자란 한자를 뜻대로 해석하면 배를 맞대 나온 아들이란 뜻입니다. 마복자는 임신을 한 여자가 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후 낳은 아들을 말하죠. 높은 지위의 세력들은 마복자를 통해 정치적인 지지자와 후원자를 갖게 되는 신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화랑세기는 전하고 있죠. 왕들도 마복자를 가졌고 화랑들이나 낭두들도 상급자에게 부인을 바쳐 마복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증왕도 임금이 되기 전에 임신한 연재 부인을 소지 마립간에 보내 관계를 맺게 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버풍왕입니다. 마복자 제도는 중세 유럽의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초약권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또 화랑세기에 따르면 신라에는 색공이라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색공이란 좋은 의도로 성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첩을 거느린 지도자가 신임하는 신하에게 자신의 첩을 보내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첩이란 남자 첩도 포함되는 것이었죠. 신라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왕실의 색을 바치는 색공지신 가문이 따로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색공지신 가문은 왕후와 풍월주를 배출할 정도의 정치적 위세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색공지신 가문으로는 드라마 선덕의 왕으로 유명해진 미실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미실의 외증조부 위화랑은 신라에서 으뜸가는 색공지신이었습니다. 그는 버풍왕의 딸이자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후에게 색공을 바쳤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이화랑도 지소태후의 색공지신이 되어 만호태후를 낳기도 했습니다. 위화랑은 아들 이화랑과 함께 지소태후에게 색공을 바치는 것으로 충성을 다했죠. 위화랑은 결국 지소태후에 의해 일대 풍월주가 되었고 그의 가문은 신라 최고의 색공지신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위화랑의 딸 옥진 역시 자신은 색공지신 가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음에도 길몽을 꾼 날에는 버풍왕에게 색공을 하여 큰 인물을 낳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외손녀인 미실을 진흥왕비가 되게 하고자 어릴 때부터 공들여 길렀습니다. 하지만 미실이 지소태후와 이사부 장군의 아들인 세종의 첩이 되자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미실은 첩의 도는 색공에 있는데 어찌 진흥왕인들 받들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답했죠. 이에 옥진은 이 아이가 도를 말한다라며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미실은 결국 진흥왕, 진흥왕의 장남인 복륜태자, 진흥왕의 차남인 진지왕,
웅윤태자의 아들인 진평왕까지 3대에 걸쳐 색을 바치는 왕실의 색공지신이 되었습니다. 화랑색이 필사본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파격적이라 쉽사리 믿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화랑색의 진위 여부를 떠나 신라 사회가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무척이나 개방된 사회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막장 중의 막장인 것이지만 우리가 고대 문화든 다른 문화권이든 그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인식과 관점으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겠죠. 마복자, 공색 등 특이한 풍속이 많았던 신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